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의 원장이고요. 우리 장 원장님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봐주셔서 저희 학원에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학부모님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좀 감안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어머님들이 입시 정보를 이거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되어 있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대부분 어디서 입시 정보를 얻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들은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컨설턴트들,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보는 거. 차라리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애들끼리 듣고니. 두 번째, 옆집 엄마 이야기. 이거에 너무 많이 휘둘리시는 걸 많이 보아보게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로또를 샀습니다. 1등 당첨이 됐어요. 그럼 뉴스가 되겠죠. 그 스페셜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또를 샀는데 떨어졌어요. 대부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뉴스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나오는 이 얘기들은 대부분 스페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네 집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갔대. 그것도 굉장히 스페셜한 상황 아닙니까? 그걸 듣고, 저렇게만 하면은 우리 아들도 서울대를 갈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자, 이게 상담을 제가 진행하다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당연히 지금 자녀들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스페셜한 아이들이죠. 그렇지만, 대학에서 걔네들을 빼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여러 가지 제너럴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대학 못 갔다고 자녀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하고 학습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보편 타당한 것들을 먼저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의 전문가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집에는 심화만 해가지고 카이스트 갔다는데 걔는 심화 안에서도 카이스트 가기가 어려운 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일단 가장 보편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어머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이 학생들에게 내 아이에게 가장 맞는 길을 정해주시는 것 지금부터는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재미로 보는 대학생, 제가 어느 강의를 하거나 어떤 설명회를 하거나 항상 넣는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모든 것의 가장 상위권에 서울대가 있고요. 이쪽으로 반을 쭉 갈라서 이쪽은 좀 특수목적대학교, 여기는 종합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만약 서울대, 연대, 고대, 서연고, 서성한, 이화여대가 거의 비슷하게 있고요. 중경외시, 홍동건축의 아주대학교 정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보면요, 이 학교도 되게 우습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저거 대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대치동에서도 가끔 강의를 해보면요, 의대, 치대, 학위대 설명회 하면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나오십니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안 오세요.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는 이제 석학고, DGU,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학기술 전문대학교죠. 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간호대, 수의대. 굉장히 지금 여전히 높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구원대학교, 서울교대, 경인교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교대 9개, 물론 교대는 총 13개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화여대나 제주대학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다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9개가 되어 있고, 지방 거점 등록대 9개. 지방 하면 보통 10개 아닙니까? 10개죠. 네, 서울대학교가 지방 거점 등록대학교 되어 있어가지고 9개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다 딱 끊어볼게요. 지금
여기 어머니께서 이런데 옆에 있는 아주대학 이런 거 이 안에 들려면요 상위 10%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 아들 30% 충분히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니까 접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 잘했는데 이런 생각 지금부터 접으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가 4만 명 정도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보통 40만 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입학할 때쯤에. 인원은 바뀌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려면 4만 명, 내신 등급 2등급 안쪽입니다. 전체 11%가 되겠죠. 자, 여기 지방거점 공립대 9개가 워낙 많은 인원수를 빼고요. 한 대학에서 3,000명, 4,000명씩 뽑다 보니까 여기까지 전체 해가지고 한 8만 명, 한 20%가 되고 등급으로 치면은 3등급 때도 초반 등급 때가 아마 될 거예요. 100명 중에서요, 한 25등 하면은 뭐 그래, 4분의 1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4등급입니다. 4등급. 못 간다는 소리예요, 이 대결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5등이 아니라 20% 안에 드는 게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20% 안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올 일을 주목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은 개입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변화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시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뭐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만다 계속 그 얘기만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은요,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요, 제가 79년생입니다. 79년에서 82년생이 갑자기 확 늘어난 시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시기가 생존율이 가장 높으면서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았던 그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 시기에 국교 계신 분들이 꽤나 계실 거예요. 항상 힘드셨죠, 평생. 이 인구들이요, 대한민국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인구 도표에서 이 끝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 말씀 기억나면 니들은 나중에 죽어서 몇 자리도 경쟁해야 되는 놈들이라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다 상생, 여기는요, 많이 죽어나갔어요.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여기는 다 생존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셨던 분들이 자녀를 그때 막 낳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가 보면은 중3부터 초2까지 06년도인데, 사실 여기 가장 밑에 내려가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인구가 적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지금 중학교 3학년에 많아지고요. 중학교 2학년들 더 많아져요. 중학교 2학년들 어디죠? 황금대지에 가시죠. 황금대지에. 이 황금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 10년 정도는 비슷한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 후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시를 생각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인구예요. 지금 47만 명, 43만 명. 근데 갑자기 45만, 49만까지 늘어난 다음에 44, 47, 48 하면서 2012년도도 청룡의 해라고 해가지고 꽤 인구가 많았던 그인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대학 입학할 때 기준이 어디가 되느냐면 여기가 기준이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컨설턴트도 좀 급이 낮은, 급이 좀 떨어지는 컨설턴트들의 기준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친구들의 입결을 전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어떤 변수가 가장 크냐? 재수생 변수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부터는요, 2009년생들부터는요, 입시 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녀에서는. 자, 이것까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2024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여기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계속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현재 중3에서는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만큼 올라가고요, 2026년 현재 중학교 2학년 우리 황금대지들은요, 지금 현 고3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뽑는 인원이 증가하면 그러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단순 계산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1등부터, 전국의 1등부터 3,190명까지는 서울대 간다. 전국의 3,901등부터 나머지 3,453명까지는 연세대에 간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한다고 봤을 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예를 들면 전국 상위 2.84% 이렇게 되면은 전체 1등급 이 정도 되는 거죠. 전국에서 1등급, 전국 1등급 되는 친구들은 고려대 안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2.48%가 되어야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등급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이거에 신경 쓰고 있지 마세요. 그냥 어떤 거냐,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그 시점쯤 돼가지고는 예전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야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한 4년대 정도까지는요 0.2에서 0.3 0.2, 0.3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큰 차이입니다. 0.2에서 0.3점 정도 차이, 그리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 때는 0.5에서 최대 1까지도 차이가 날 거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제 판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등급만으로 지금부터 생각하실 수가 없다. 근데 여기다가 변수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자, 대학 입학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네. 올해부터 이제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하고 내년 수능까지 계속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현 중학생들, 중학교 3학년, 예비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1학년까지는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데 그게 올해랑 똑같으냐? 아니요. 20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는 그 시점의 입시와 동일합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컨설팅을 할 자격이 없는 거고 설명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등교육법에는요 대학 입학의 걸개라는 거는 4년 전에 제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4년 전에 이미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대입전형 기본사 한국대학교육협회, 우리 보통 대교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들을 다 발표를 합니다. 큰 틀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각 대학에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간 애들은 벌써 2년 전에 이게 다 나와있던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부터 니들은 수능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안 듣죠. 지방에서는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몇이나 돼요? 없잖아요. 저 혼자만 그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올해 수시 원서를 딱 집어넣고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수능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로. 근데 그 수능 준비 합의를 한다고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머님들 아직은 이제 학생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대학 가는 방법이 이런 거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 전형에는 총 4가지 대입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요 3개를 합쳐가지고 보통 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능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정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참고하는 것들을 한번 쭉 볼게요. 옛날이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뭐냐? 보십시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종합, 정시 수능에 어떤 사람들이 유리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등급 받기가 조금 수월하니까요. 종합 같은 경우는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여러 가지 특별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수능은 특목자사고랑 재수생들이 유리하다는 건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교과는요, 요 성적만 봤어요. 그냥 성적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합격 이렇게 했다고요. 예전에 종합은요, 교과 이외 활동 이런 것들을 봤어요. 성적하고 교과 이외 활동 이걸 봤고요. 논술은요, 그냥 논술 역량을 봤어요. 수능은요, 수능만 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수능 최저가요, 일부긴 하지만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대학들,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대학은요 100%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가 다 깔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시에서는요, 수능 성적은 당연한 건데 정시에서 교과 역량까지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내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특목자 사업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나 성적 안 나와가지고 서울대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성적이 나와도 어쨌든 갈 수 있을 거예요. 수능 만점 받았는데 안 뽑을까요? 네. 수능 만점 받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정시와 수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제가 고등학교는 여기 뭐 반성고 이런 거 공부 잘하는 학교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좀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어떤 고등학교 유리할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다 들어가 있는 거 뭡니까? 수능. 지금부터 수능 준비 하셔야 돼요. 근데 수능 준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그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2023학년도예요. 근데 이 인원은 지금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2024학년도 넘어서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빨간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수도권이에요. 이 비수도권이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 녹색 조그맣게 있는 게 논술 전형이고요. 14.8% 정시 수능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일반 지방대학교, 그냥 공부 못해도 갈 수 있는 대학교는요,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냥 학교에 있는 교과 성적만 보고 뽑겠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그렇게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으로 오면은 바로 이렇게 비율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상위 15개 대학으로 바뀌면 비율이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았어요. 학종이 제일 많았다고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이게 공정하니 공정하지 않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시 많이 뽑아. 정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19년도에 정책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애들 좀 뽑아. 여기서 교과가 생겼는데 원래 서울에는 여전히 교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교과가 막 생기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역 균형, 학교장 추천 이런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여기에 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상황 중에 학교장 추천이나 지역 균형이 많이 생겼고요. 자, 정시로도 많이 뽑겠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머님들 여기 관심 있는, 교육에 관심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와서 계시는 거라면은 여기를 보셔야겠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도 수능 봐야 돼요? 여기도 수능 봐야 돼요? 여기도 수능 봐야 돼요? 논술까지 수능 보겠대요. 어쨌든 수능은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대입 공정수 강화 방안이 언제 나온 거냐면은 2019년도에 나왔어요. 2019년에 나왔을 때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될 거다 말 거다 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냥 지켜지게 돼 있어요. 지금 2024학년도, 자, 요게 지금 중학교 1, 2, 3학년들이 겪게 될 겁니다. 자기소개서 폐지되고요, 의사추천서 폐지되고, 블라인드 계속 해야 되고요, 16개 대학, 아까 말했던 그 15개 대학이 될 거예요.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을 40% 이상으로 이미 만들어졌어요. 아니,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안 만들면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미 나왔던 것이요, 실제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정시랑 교과는 그렇다 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게 뭐가 바뀌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이거였어요. 올해 이거였는데요. 내년도까지도 내년도 지금 예비 고3 애들까지도 그거예요. 얘네 자소서도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 고1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은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빠져요. 자소서도 없어요, 이 친구들은. 싹 다 빠지고 들어가는 게 여기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종합이력, 그리고 과목당 500점, 세특도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얘기를 지금 드릴게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되는 것들이 항목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세특,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행동, 특별사항 교육대관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대학교에서 볼 때는 이 교세특, 교과생 특별사항이 60%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이 교세특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 성적이 들어갑니다. 성적이 들어가고 그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적어주는 게 세부 특별 사항이에요. 그 세부 특별 사항을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0% 보고 나머지 30-40% 비율로 얘네들을 보게 될 텐데, 자,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한테 제발 꼭 말씀해 주세요. 애들이요, 요거 한다고 요거 신경을 안 써요. 진짜예요. 네. 우리 공부하려다 보면은 갑자기 방이 지저분해지고 청소가 되게 재밌어지고 그러잖아요. 게임하다가 갑자기 청소를 하고 그런 친구들이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네? 학생회 활동을 해야겠네? 왜냐? 학생부에 들어간대. 학종으로 갈 건데. 자, 이게 결론적으로 굉장히 틀린 말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로 변별력이 정말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던 반면에 지금 보는 게 굉장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를 파악하는 가장 그냥 대표적인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성적이요. 성적만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적만. 그러니까 성적만 이것만 갖고 좀 힘드니까 수식 최저를 도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도입 다 됐어요, 지금 사실 이미. 자, 이 교생 특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적이. 자, 준비는 뭐 해야 되느냐? 자, 수식 최저에 있으니까 수능 준비해야죠. 자, 성적 잘 받기가 우선순위예요. 제가 이 성공의 명확히라고 있는 걸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내가 지금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애들이 다 몰려서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걔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성적 비슷한 녀석들이 비슷한 녀석들이 지원을 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얘네들이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반영이 조금이라도 되겠죠. 얘가 다 비슷하니까. 근데 그것은 언제입니까?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예요. 그럼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전까지 걔네들이 요거 하느라고 요걸 못 써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한다고 딴짓거리 하는 친구들 있으면요, 그냥 가서 좀 말려주세요. 그거 할 시간에 성적 0.1등급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대학 입학에는 중요할 겁니다. 학생부 활동한다 동아리 지들이 2학년쯤 된 애들이 1학년 동아리 2번 뽑는다고 그걸 막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그건 그냥 애들한테 공부 이외의 딴짓이에요. 딴짓하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딴짓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짓 못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상 같은 게 다 빠지거든요. 수상 경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특에다가는 수상 경력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수상도 하고 했어요 라는 것을 세특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 중학생의 대학 입학시 고려 상황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이건 아까 얘기드렸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할 기회라는 거는요,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가 유일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현 중학생은요, 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보다는 반드시 늘어날 거예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늘어나는 것을 가정을 한 그런 등급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나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재수생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재수생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야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다행인 건 입시제도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미 입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냥 하면 돼요, 실행을. 근데 대부분 실행을 못하죠. 네. 안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진다는 거 다 알지만, 네. 앉아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걸 다 알지만 실행을 못해가지고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살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미리 준비를 하시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학 입학과 너무 거리가 있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학 입학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학습을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학생들을 우리 대학 입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신을 잘 받아야 되고요, 학생부 관리 잘해야 되고, 그 다음 수능 준비가 다음은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 제가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대학 정도, 어느 학과를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 중학생을 좀 되면은요, 제발 부탁인데 큰 목표, 우리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하시면서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입시 전략이 달라지고요, 선행을 어느 정도 나갈 것인가가 달라지고 모교를 어떤 모교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공부는 잘해야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해가지고 우리 애가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그 얘기는 해요. 제가 돈 벌고 싶니? 이해돼요. 돈 벌기 싫다면 어떻겠어요? 그럼 의대가 의대 가면 되잖아. 돈 많이 벌 수 있어. 취업 잘 되니까 취업 됐다가 문과는 경제경영 이런 데 가고 이과는 컴퓨터만 이런 데 가면 좋대. 진짜 모르겠어? 서울대학교에 자유정보학과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돼. 애들이 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가 하기 싫은 거죠.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다들. 우리 어머니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일하기 싫으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쉬고 싶으시고. 똑같아요, 애들도. 애들은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파도 그냥 나가야지 해가지고 나가지만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은 거지 절대로 목표가 없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신 집중. 그래서 그림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1학년 1학기 때 내가 3등급을 받았어요. 야, 안 되겠어. 정신 차려가지고 2학기부터 3학년까지 5, 1등급을 받아가지고 5로 나누면 1.4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학과,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최고학과는 못 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고등학교 가면요, 애들이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비슷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자, 이게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가면서 한계 등급이 변동되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한 12%에서 13% 정도가 되죠. 한계 등급. 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한계 등급, 2개 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는요, 2% 안쪽이에요. 2% 안쪽. 비슷하겠죠. 왜냐면 떨어진 놈들이 있어야 올라가는 놈들이 있을 테니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한 등급 변동되는 친구들은 5% 내외입니다. 자, 2개 등급 변동되는 친구들은요, 그냥 0.3이니까 없는 셈 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써놨지만 내신 성적 향상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내신이 좋으면요, 입시가 정말 수월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입시가 너무 수월해져요.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는 닥치고 내신 하셔야 돼요. 닥치고 내신. 그런 다음에 2학년 때 입시 전략을 재설정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세상에 천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자녀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셜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놓고 보면 그냥 다 제너럴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너럴한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럼 그 호모사피엔스들, 종이 다르지 않잖아요. 종이 다르지 않은 것들의 머리가 어디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별반 차이 안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성적 차이는 분명히 나죠. 왜 날까요? 학습 시간의 차이예요. 왜 서울 애들은 예전에 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 연구대를요, 재수 3수까지 해가지고 30명을 보냈어요. 전 2년 동안 저희 선배 기수, 저희 기수까지 해가지고 2년 동안 연속으로 수능 전국 수석이 저희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될 줄 아십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져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야간 자율학습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다 서울대 다 보냈잖아요. 공부 시간이 서울에 있는 놈들이나 지방에 있는 놈들이나 똑같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지방에서도 서울에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되는 순간부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그 야간 자율학습을 전부 다 학원이 흡수를 했고요, 지방 애들은 놀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결국 뭐야? 학습 시간을 늘리면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습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상위 30%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의 학습 시간이요, 거의 비슷해져요. 대동소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등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학습 시간이 다 비슷해지면 언제 공부시키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키셔야 된다고.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 계실 테지만 애들 전부 다 그러고 생겼거든. 내년 이걸 그죠?
그러면 지금 학교 난리 누르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광란해, 거기는. 야, 내년 1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자, 내년 1월부터는요, 애들이 한 50%, 상위 50% 애들이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가서부터 시키세요. 그래야지 한 달이라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숨을 쉬고 계시는 네, 학생부 관리하는데 여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건 일단 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적이 우선이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제가 좀 얘기 드린 건데 이거 다이어리 꼭 어떤 내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세특기 선생님들한테 저 이거 좀 잘 써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요 이런 날에 이거 했고요 이런 날에 이거 했으니까 이거 좀 써주세요 하는 거하고 선생님 좀 써주세요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보신 행특이었어요. 행동 특별 사항이 있는데 그 행특에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학습하는 거라든가 내가 어떤 활동을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이어리 이렇게 적어주는 것들 좀 습관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학생들도 그거 한다고 막 이제 스티커 사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공스탑을 한다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런 거 어느 날 뭐 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록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애들이 많이 기록을 해주면은 나중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네, 그런 것들 좀 미리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수능 얘기인데요. 자, 여기다 써놨습니다. 수능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고등학교 자기 전부터 해야 된다. 자, 고등학교 진학 전 수능 준비는 다름 아닌 선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다 드렸는데요. 선행이 중요하냐, 신화가 중요하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계속될 논쟁일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다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으실 건데 솔직히 그냥 여기서 그냥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제가 심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심화가 중요하다. 선행이 중요하다라고 하시죠. 생각보다 비슷하네요. 여기는. 다른 데 가서는요, 거의 심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다고 많이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얘기가 돈다는 것은 뭐 하는 상황이다? 스페셜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제자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성인 10대계 대학 이런 데를 가가지고 꼭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야, 이거 하나만 조사해야죠. 애들 선행 많이 했는지 심화 많이 했는지. 100%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심화가 중요하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심화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심화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심화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면 중등과정 심화를 막 하고 있으면요 선행을 못해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행의 목적은요 내가 고등학교 각국을 미리 다 배울 거야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지금 선행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나 수능을 동시에 학습할 시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선행 안 하고 나가지고 가가지고 해보려고 해보세요. 애들 고등학교 혹시 학부모 자녀들 두신 분은 수행평가 좀 많습니까? 그리고 수능은요 수능 과목을 배우는 시간하고 시험을 보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그게 뭐냐, 학습 시간. 자, 수능, 자, 수학만 일단 예시를 들어요. 다 단종과목 마찬가지예요. 수학만 예시를 듣고 수능의 공통 과목은 수학 1,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때 배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수능은 언제 보죠? 3학년 2학기 넘어서 보죠. 그때 배우는 거 갖고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학력고사라든가 수능 세대는요 수능 말고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었죠.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수능하고 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학교에서 안 배운 걸 수능에 냅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과거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수리탐구 2, 수탐 2 이렇게 썼죠. 거기에 사탐, 과탐, 문과, 이과 없이 다 했잖아요. 문과는 사탐 80점, 과탐 40점.
이과는 과탐 80점, 상탐 20점 해가지고 사회과학 전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애들한테 그 얘기해주면요 미친 거 아니냐고 해요. 걔네들은요 수리탐구 해가지고 2과목만 보면 돼요. 근데 이 2과목이 내가 학교에서 안 들은 과목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은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혼자서 공부해서. 특히나 시간 차이. 보통 2학년 때 배운 걸 가지고 3학년 때 수능을 봅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때 내신 등급 잘 나와야 하는 학생들, 내가 수시라든가 수시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들, 내신 준비하느라고요 다 까먹어요. 공부한 거 다 까먹어요. 그런 다음 내신 다 끝나가지고 6월부터 이제부터 수능 준비해보니까 3개월 남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내신에 신경 쓰니까 항상 수험대비 뒷점이에요, 애들. 제가 여기다가 요걸 저축하는 마음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적었는데, 우리 다 대부분 저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니시겠지만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월급 받으면 저축하고 나머지 돈을 써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쓴 다음 남은 걸 저축을 하려고 하다가 저축을 못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저만 그런가요? 자, 공부도 그렇습니다. 저축하는 기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뭐냐? 내가 주요 과목, 흔히 우리가 구명수라고 하는 이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걸 먼저 하고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수행평가 내야 되거든요. 내일까지 숙제 내야 돼요. 그럼 애들 다 숙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한 시간이 없어요.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데, 우리 또 숙제는 또 전날 해줘야지 또 집중력이 또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옆에서 누군가 관리해주고 코칭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은요, 제가 13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오면서 유일하게 지금 제가 머릿속에 딱 받고 있는 중에 바뀌지 않은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믿지 말자. 얘네들은 믿어서는 안 될 족속들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오수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대로 풀이 과정 확인해줘야 되고요. 무단도도 확인해줘야 되고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학생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 그냥 강의실처럼 앉아가지고 수학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지금은 그냥 현우식 강의 들으세요. 네. 메가스터디 현우식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근데 걔가 현우식, 그 사람이 대학에서 제일 잘 가르치고 가장 퀄리티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지만 이 학생이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오답노트는 어떻게 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발요. 심화 선행 이거요. 이제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는요, 선행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제가 조금 이따 고교학점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선행 조심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그냥 난 괜찮아. 건강하기만 잘했으면 좋겠어. 그냥 전문대 가도 상관없어. 건강하기만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아니실 거잖아요. 대충 4등급 받아가지고 그냥 성적 맞춰 대학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행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선행이라는 게 뭐냐? 고등학교 가서 아까 심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신 잘 보려면 심화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의 교과서의 페이지 수하고요, 중학교 교과서의 수학 교과서의 페이지 수를 비교해보면요, 중학교 1, 2, 3학년 다 합친 거하고 고등수학 하나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고등수학 상 어느 정도 나가고 계신 중3 학생들 예비고일 중에 중3 어느 정도 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상 요거 하나 끝내는데도요, 중학교 1, 2, 3학년에 했던 그 양만큼의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대부분 그거 못하고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중간고사까지 어거지 해가지고 한 다음에 입학을 해요. 그런 다음에요, 얘네들 그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제가 장담하는데 50% 절반은 교과서 문제도 안 풀고 들어가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게 학기가 올라갈수록요, 교과서 문제도 안 푸는 애들 비율이 점점 늘어나요. 수포자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근데 대학 입학은 수학을 하거든요, 실제로. 안 하면은 그냥 대학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 안에만 두면 되겠네요. 그 안에서 또 전쟁인데.
네. 거기서 한 문제가 또 1등급, 2등급이 갈리는데, 그러니까 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때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애들이요, 지식을 쌓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그때 가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 초중등학교, 초중등 학생의 입시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자, 중3학년 학생들은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로 프리함을 너무나 즐기고 2학년 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 만나보면요, 정말 학력이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에요. 제가 요번에 수능도 여러분도 기사 보셨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전체 풀어보고 야 92점 나오겠네 1등급. 웬걸? 애들이 툭 떨어져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애들 막 불수능 무슨 뭐 용암수능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안 어려웠어요. 저 맨날 한 10년 몇 년째 계속 그 수능 문제를 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야 애들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최악인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이 최악인 애들 중에서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자, 중2는 다 때려치고 황금대지입니다. 황금대지. 인구가요? 갑자기 100만 명이 늘어나서 다 끝났어요, 얘네들은. 자, 중학교 1학년들 좀 인구가 줄어드나 싶었는데요. 재수는 못해요, 이 친구들. 재수 못합니다. 근데 재수생은 제일 많은 거예요. 역대 최고의 재수생들이 몰릴 거예요, 아마. 장담 드리겠습니다. 아마 3년, 4년 뒤쯤에 이 강의를 들으신 거를 좀, 네. 재수는 못하는데 재수생은 이것이 입시의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학년 초등학교는 고교 학점제가 돼가지고요. 그 자체가, 대학 입시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물론 1년 정도 구제책이 나올 겁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선물 받던 애들처럼. 구제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때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 중학교 학생들 수능 대비 필수입니다. 아마 지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 일단 정시가 확대되고 수시 최저는 무조건 본다고 봐야 되고 수시 2월. 그러니까 지금 수시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수시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그 인원을 뽑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입장에서는. 걔네들을 정시에서 뽑습니다. 그것을 수시 2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능 모집 인원은요, 실제로 알려진 수능 인원 모집보다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시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 사실 생각보다 점수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국어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보통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올라갈 때의 그 실력, 그 등급이 거의 수능 등급까지 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수학 선행은 제발 무식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중학교 전반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선행학습. 자, 머릿속에 의구심을 갖지 마세요. 선행을 꾸준히 진행을 해주세요. 자, 독서 제발 좀 많이 시키십시오. 애들이 글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한글로 나와요. 한글 못 읽으면 수학 문제도 못 풉니다. 이건 진짜예요. 초등학교 문제들 조금 어려운 문제 좀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애들이 문제를 이해 못해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능에서의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고 진짜 킬러는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경우예요. 문제가 이해도 안 가는데 계산도 어려워. 이런 게 이제 30번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22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은 독해가 좀 있는 친구들은요. 이런 걸 잘라 읽어요. 여기서 뭘 해야 되고 여기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애들 일단 거기서 그래 저 물어보죠. 문제 어디까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처음부터 문제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애들 책 너무 많이 안 했습니다. 책 읽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하고 이제 이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해야 할 것이 많지만 자유학년제라 공부는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님들하고 특히나 아드님을 두신 분들 굉장히 싸움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내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는 왜?
네, 봐주시죠. 봐주시죠. 네. 저도 맨날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네. 절대로 놀면은 안 되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중등과정 수학을 이때 마지막을 좀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학년 때부터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시작하면은 선행 나가는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중학교 1학년이 마지막 때,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서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고등 수학 3까지 정도 마무리 지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기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또 수학 3까지를 말씀드리냐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는 우리가 흔히 대수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배웁니다. 함수, 방정식 이런 거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른 거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맨날 와가지고 상담하시잖아요. 방정식은 잘하는데 함수는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다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다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이 2학년 1학기 마지막에서 배웁니다. 함수랑 방정식이 같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고등수학 상 정도까지 딱 해두면은 그 상에서 모든 게 다 합쳐져요. 이 고등수학 상에서 대수학의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3까지 정도를 어쨌든 상 들어가면요, 중학생 되게 힘들어요. 갑자기 교재도 막 이렇게 그림도 있고 하다가 갑자기 그림이 없어지거든요. 글씨가 엄청 좁아져요, 갑자기. 아까 애들이 긴장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내가 지금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때쯤 돼가지고 선행에 대해서 되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시간이 옵니다. 왜 생기냐면요,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 중학교 애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얘가 잘 모르겠다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나하고 있는 거 같고 얘가 알고 있는 건 맞아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 의구심이 들 때요, 제발 너무 멀리까지 보시고요, 보지 마시고 한 페이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한 페이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한 페이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이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다 끝까지 가고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어차피 고등수학 상 이 정도에 끝낸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5번은 볼 거예요. 충분히 5번 이상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심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학년부터는 내신 대비하기 때문에 절대로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끝내셔야 되고, 2학년부터는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요, 수학 상하는 또 복습도 해야 되고요, 수학 1, 이것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수학 1이 수포자 양성 과목이에요. 강사들은 되게 쉬운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수도 처음 배워요, 로그도 처음 배워요, 좀 익숙해지기도 갑자기 삼각함수가 나오고, 또 끝나자마자 갑자기 수열이 돼. 뭔데 그게 도대체? 걔들 다 이러다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요. 중요한 것은요, 구구단 같은 거 우리 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 다 어려워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렇게 익숙해지게끔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게 바로 수학 1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수학 1을 좀 최대한 일찍 시작해가지고 지수, 로그, 삼각함수 연산 같은 것들은 많이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3학년 2학기 때 삼각함수를 배웁니다. 근데 이걸 미리 배운 애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방법 써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서술형은 안 돼. 서술형은 안 되는데, 그냥 이런 객관식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차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독서, 어휘, 계속 이거 강조드리고 있죠. 책은요, 강제로라도 좀 읽히세요. 읽히셔도 됩니다. 책 많이 읽도록 해야죠. 특히나 이제 국과목과 연계한 독서, 우리 좌우 선생님도, 좌우 원장님도 이런 거 자료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국과수하고 연계된 독서 같은 것들 좀 많이 미리 해두시면 좋고, 특히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가 엄청 중요해질 겁니다. 그거 제가 고교학생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일단 여기 제가 우고 철기라고 적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선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페이지씩만 나왔어요. 한 페이지씩만. 언젠가 끝나 있을 거예요. 언젠가 끝나 있으면요, 다시 돌아가지고 반복하면 돼요. 다시 처음 배우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자,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성적이 거의 졸업 성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등급 정도. 모의고사, 수능이라든가 이런 건 모의고사를 한 2등급 정도 맞을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아요. 물론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근데 애들이 일단 고등학교 국어 모의고사를 보면요, 지문 자체를 다 읽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거는 미리 하셔야죠. 자, 그리고 수학, 고등수학을 복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고등수학 3학, 그러니까 고등수학 그 부분이야. 3학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고교 과정에 있어서의 구구단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못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실 뭐냐면은 중학교 내신 대비와 똑같아요. 중학교 내신에서 중요한 거 2차 함수, 2차 방정식, 2학년 때 뭐 연립 방정식, 부등식, 뭐 1차 함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그 완전 높은 수준까지 다 배우니까 내신 대비도 다 돼요. 평판. 자, 이 복습 계속 유지해야 되고 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반복해주면 돼요. 로그 계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요. 지수 계산 하다 보면 돼요. 삼각함수 계속 보다 보면 되게 친근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 정도까지 복습을 해줘야 되고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을 이나 사교육을 우리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익숙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 여기서 적어드렸고요. 자, 수학상의 복습은 내신 대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내 중학교 때 잘했어. 고등학교 때 잘했어. 나중에요. 여기 계신 고등학교 이제 자녀들이 갈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학원을 바꾸시죠. 네, 학원을 바꾸시면 상담을 가세요. 우리 아저씨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티는 안 낼 거예요. 당연하죠. 티는 안 내도 중학교 때 성적만큼 진짜 의미 없는 거 없어요. 중학교 때 성적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고등학교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고등학교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별판이 날 거예요. 자, 예비고등학교 1.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이제 막 여기서도 아마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막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놀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 내신에서 기본적으로요. 수학 상하는 80% 정도까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있으세요. 우리 자오 원장님도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인근 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험지를 봤을 때 내가 올라가기 전까지 한 80%, 그러니까 상위 80%, 상위 20%죠. 상위 20% 정도에 들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 상태로 고등학교에 딱 입학하면은 뭐 베스트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수학 상은 1학기 때 배우고 하는 2학기 때 배우는데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네,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3월 1일 딱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시작입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준비하셔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면 2학기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가 여름방학이잖아요. 더워서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휴가 있죠? 휴가 있어서 공부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나 지금 모두 3까지만 나갔는데 그때 나가야지 못 나갑니다. 죽었다 깨도 못 나가요. 그리고 재학하자마자 바로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고사 준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진도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요? 안 나가요. 마지막 수학, 지금 수학하의 마지막 단어는요. 승량과 조합 경우의 수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요. 글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많은 유형을 풀어보지 않으면은 실제로 딱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빨리 끝내놓은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수학 1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능을 준비해서 수능 준비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때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로. 그리고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배우는 과목입니다. 100% 만드셔야 돼요. 지금 당장 가셔서요. 메가스터디가 있고 뭐가 됐건 인터넷 강의 하나 끊어주고 EBS 끊지 마세요. EBS 끊지 마시고 사설 기반으로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EBS에서는 좀 뭔가 꼼수 같은 것들을 잘 얘기를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BS 말고 그냥 사설 강의 좀 드리세요. 들여가지고 해주시고 애들 제일 인간 그리면서 문제 되는 거 뭐냐? 다 보고 나서 이거 다 했어. 제일 큰 문제. 자, 인간은요, 듣고 문제 풀어보고 그 문제에서 틀린 것들이 왜 틀렸는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인간 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다 들어. 애들 안 들어요.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거 본 다음에 아, 나 공부 다 했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자, 인강 듣고, 개념 이해하고,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 틀린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확실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그것을 별표나 빨간색으로 따로 만들어서, 노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학교 가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왜 100%를 해줘야 되냐면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교양 수준의 사회랑 과학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통합과학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다 있거든요. 물화생지가 다 있어요. 그럼 물리 선생님이 와서 물리 파트를 가르치고요. 화학 선생님이 화학 파트를 가르치고요. 뭐 지구과학 선생님이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은 물화생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내가 딱 들어가는데 4단원부터 들어가요. 수업을. 그러니까 다 해놓지 않고 나는 여기 앞서부터 쭉 한 2단원까지 끝내놓고 들어갔는데 또 얘는 안 해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통합과학에 있는 물화생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화학 원, 물리 원 이걸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물리 원을 배우는 그냥 물리 원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물리 원을 하셔야죠. 그걸 미리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중3이라면은 수능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들어주는 걸 미리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뭐 수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언어와 매체가 있고 화법과 작문이 있어요. 그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과목을 치셔야 되는데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못 봐요. 화법과 작문은요, 독서예요. 그냥 글이 나와 있어서 딱히 공부를 안 해도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선택하겠습니까? 화자를 선택하겠죠. 공부할 시간이 공부 안 했는데 그 언어와 매체 그 문법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화법과 작문이에요. 근데 언어와 매체를 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어요?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미리 준비 잘 해둔 애들. 그러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이 점수가 높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점수가 높습니다. 표준 점수가. 그건 나중에 뭐 자료가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말씀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얘네들이 지금 예비고 1에 이거 들어놓고 나면은 까먹겠죠. 그 까먹지 않도록 계속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힘든 문제죠. 어머님들께서 공부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현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는 정리하자면 정시, 수시 모두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안 볼 수는 없어요. 대학 입학 체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 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런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행에 대해서요, 절대로 물음표를 갖지 마세요.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우보 처리의 기본으로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교 입학 전에는 큰 목표나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학생의 목표, 성적, 학습 스타일에 맞는 전략, 고교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다른 우리 원장님, 좌우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선행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전략까지도 여러분들 잘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 전에 거기다 뭐 하나를 뽑아놓으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좌우수학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고교 학점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 고교 학점 제도 많이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이제 이슈는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이것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고교 학점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교 학점 제도. 자, 혹시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고교 학점 제도 시행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어떻게 막 이러셨던 아마 올 언제죠? 여름을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이름은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제 시행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돼요. 자, 이걸 보십시오. 고교 학점제는요, 그냥 이렇게 한대요. 좋은 얘기예요. 뭐 도덕적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행 계획 이걸 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들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전에 단위수라고 하던 것을 학점으로 바꾸겠다. 그거 말고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나머지는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잖아요. 평가와 대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평가와 대입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면 적용은 처음 6학년 되고요. 이 초등학교 6학년이 1학년이 되는 2해부터 바로 바뀝니다. 얘는 2028 대입, 2022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에요. 지금 이전에는요, 2015 교육과정,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2027 대입, 이거 받기 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어가는 대입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4년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8 대입제도 개편하면 2024년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 예측일 뿐이에요. 네, 제 예측. 그래서 일단 고교학점제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 예측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거기가 성지가 될 거예요. 자, 바뀌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양이 바뀐데요. 자, 단위수라는 게 있었어요. 단위가 우리 역시가 사실 대학교에서 학점으로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근데 단위수가요, 학점으로 이름을 바꾼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204단을 했는데 192점만 학점만 넣어도 졸업시켜주겠다. 이게 바뀌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학교 안 나가요. 놀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이 녀석들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가 마무리된 다음에 대학 입학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3학년 2학기까지도 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많이 놀지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줄어드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는 고등학교 그냥 나가기만 하고 졸업만 하면 졸업학위를 줬어요. 고등학교 고졸 졸업장을 줬는데 얘네들부터는 이수와 미수로 나눠가지고요, 학점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점을 못 채우면은 졸업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대학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 안 시켜줄까요? 제가 보기 출석만 하면 난 해줄 것 같아요. 출석만 하면. 민원 생기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마 출석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택 과목이 다양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공동교육 과정은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하고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과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뭐 이런 A라는 과목이 듣고 싶고 여기 있는데 인원이 별로 없어. 선생님도 없어. 여기도 인원 별로 없는데 선생님은 있어. 그럼 이 선생님이 얘네들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은 누가 잘 줄까요? 얘네 학교에 잘 주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완전 이동하다 사고라도 한번 나면 되겠대요. 그냥 끝나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동탄같이 큰 도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저기 뭐 인제, 원통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군 하나에 고등학교 하나 이런 데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점점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교사의 역할도 뭐 담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연구학교,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미치겠대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보는 일이 없대요.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교사면은 우리 담임이 이제 일반 담임인데 내가 영어 교사. 그러면은 우리 일반 애들은 제가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보통의 우리 머릿속의 상식이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영어를 다른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쳐줘요, 애들을. 그러다 보니까 담임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 안 그래도 통제 같은 거 뭐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길 것 같고, 교사들이 여러 가지 교과목을 만들려고 할 거래요.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진로 전문 상담교사가 있어가지고요, 일반적인 진로 교육을 거기서 다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진로 교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플러스 좀 예쁨 받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현실을 부정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진로 상담교사가 전부 다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현재 2015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까지가 들어가는 교육과정. 얘네들은 우리 창의적 체험할 동안 보통 창체하고 자동, 공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고요. 교과는 우리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는데 전문 교과는 특목고랑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게 전문 교과입니다. 보통 교과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중에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였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얘네들은 등급이 나오고요. 얘네들은 등급이 안 나와요. 자, 이것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공통 과목은 그래서 지금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화학사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보통 시중 표시에서 상하로 남아있는 게 이 수학이에요. 수학, 상수학 하는 게 바로 이 고등수학입니다. 공통 과목이고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자, 선택 과목이라면 이런 건데요. 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과목들이에요.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 성취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수학 1, 2가 공통 과목이고요. 수능 선택 과목 확통 미적분 기하가 있어요. 이 기하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한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는 배워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미적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 요거 볼래라고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생겨요. 그런데 공부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한 상태에서 좀 볼게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전에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진로 선생님으로 되어 있던 이 보통 교과가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공통 과목과요. 선택 과목을 3개로 나눠요. 일반 진로였는데 이번에 일반 융합 진로 해가지고 여기 있던 진로는 전문교과 1, 우리가 특목고 과학고에서 배우던 게 일반 교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자사고와 외국어가 사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자사고하고 외국어에서 배우던 과목을 인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얘가 상대 절대였는데요. 얘가 상대 절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얘만 나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과목만 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오시면 돼요. 자, 이것은 외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건요. 그런 식이에요. 같이 가요. 자, 성취도 보세요. 이전까지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요. 성취도 플러스 석차 등급,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등급이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 공통 과목만 석차 등급, 절대 상대평가가 되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고 가장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이때 다 배워요. 1학년이나 1학년, 2학년 때 다 배워요. 선택 과목을 이제 2학년부터 계속 배우기 시작하는 과목인데 얘네들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는요. 고등 공통 과목 전 과목을 선행하셔야 될 겁니다. 전 과목을요. 그러니까 점점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4등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건강하게 운동시키시고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공부 좀 시키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학년 때 성적이 결국 대학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2학년 초부터 바로 수능 준비를 해야죠. 근데 수능 준비하려면 아까 뭘 말씀드렸죠? 미리 해두지 않으면 수능 준비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행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석차 등급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성취별 토별 학생 비율을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분화가 되기는 하죠. ABC만 있다가 ABC, B까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성취도별 인원 제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학에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 내가 이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지금부터는 소설입니다.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소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밝혀진 게 없어요. 2024년도 돼야 얼개가 나와요. 그 전인데 2024년도에는 그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몇 학년이냐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준비 하나도 안 상태에서 딱 맞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자, 제가 몇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마도 학종과 수능 최저가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 승체죠.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 현실적이고 대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종에서 1학년 때만 성적이 나오니까 2, 3학년 때 것을 학종으로 평가를 하고 성적은 수능으로 평가를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좀 편리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첫 번째 예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시, 그냥 야, 다 때려서 수능 봐. 이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요, 편리하긴 편리해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수능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이 자퇴율이 제일 높대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자퇴하면 좋지가 않거든요. 등록금이 얼마인데, 하나가 나가면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런 것 때문에 자퇴생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능 봐서 들어온 애들, 정시로 들어온 애들, 아니 내가 한 번 더 보지 뭐, 이거 되게 쉽잖아요. 또 이미 한 번 봤었던 건데 이 정도 대학은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시 수능 확대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한계가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현 이제 교육부 방침 어떤 것들을 따랐을 때 정시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것이 과연 정책에 좀 맞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것도 조금 아닌 듯 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대학별고사, 옛날처럼 본고사 같은 것들이 생기진 않을까? 이미 논술을 많이 지금 들고 있어요. 자, 적성평가 없애라고 했습니다. 적성평가, 과천대 적성평가 되게 유명했어요. 적성평가 없앤다고 해놓고서는요, 그 적성평가 전부 다 논술로 바꿨어요. 논술로 들어오는 애들이요, 학교에서 성취도가 제일 좋대요. 대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한대요. 논술 문제를 보면은 잘할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하고, 면접을 강화하는 경우도 많이 해요. 지금 이건 하고 있어요, 지금 입니다. 이때 1차 학생부에서 배수를요, 한 20배수 엄청 많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엄청 많이 뽑아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학생부에서의 어떤 변별력을 최대한으로 줄여버리고, 내가 학교에서 이거랑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뽑아버릴 거야. 내가 학교에 마음에 드는 애들로만. 이런 식으로 대학 입학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는요, 수능 이원화. 수능이 지금 아마 뉴스에서도 가끔씩 등장하는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논술형 수능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프랑스의 이제 바칼로레아라든가 이게 독일에서 하고 있는 아비투어라는 형태가 실제로 우리 대학교 수능 성적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의 어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제가 예상하는 수능의 방향입니다. 이게 대학 입학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것은 전적으로 제 생각이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많은 얘기를 통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 네 가지는 추린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 절대 아니니까 이것을 믿고 이걸 준비하지 마시고요.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잖아요.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 많이 읽어주세요.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속도, 읽고, 그걸 요약 정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융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어떤 능력입니다. 읽어야죠. 일단 읽어서 내가 그 지식을,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뭔가라는 것을 요약 정리가 머릿속에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들과 합쳐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갖춰주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독해 능력,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게 제발 이 유튜브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그 기사들 중에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거를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교양 수준의 사회과학 지식, 아까 얘기했던 물화생지 원투를 교양 수준만큼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이런저런이 해도요,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요, 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내가 화학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화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지식은 분명히 쌓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5일 내신은 무조건 최상위권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평가가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할 때 잘 봐주셔야 돼요.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전 과목 공통 과목의 선행은 거의 유행처럼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 중3쯤 돼가지고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면요 늦어요. 절대로 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초등학교 가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어차피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하잖아요. 애들. 그때 끌고 가서 시키셔야 돼요. 자, 이건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또 강남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딱 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지금 와가지고 성적 받은 다음에 2학년 때 전화 오면 되겠네. 생각이 다르세요. 우리랑 다른 세계 사시는 분들 같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무슨 소리야 했는데 그분은 되게 진지했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거 뭐 할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로 수능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시작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이 선행 다 해놓고 수능 준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예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은 얘네들 재수생이 없으니까요. 재수생 없이 내 현역들로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미리 준비해두고 있으면 내가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정말로. 자, 제발 요거 독서 제일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아, 독서 토론 뭐라도 시켜주세요. 뭐가 되든지 간에 좀 해야 되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아비투어라든가 바칼로레아 이원화 수능이 되면요 글을 써야 될 겁니다. 글을 쓰면요 제가 수리논술 채점하신 우리 교수님들 하고서 그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수리논술 애들 잘하게 하려면 뭘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으세요? 어차피 그 문제를 푸는 놈들은 다 수능 성적은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수학적 재능은요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딱 그 얘기가 나느냐? 야 글씨 좀 예쁘게 쓰라 그래. 글씨 좀 예쁘게 쓰라 그래. 딱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냥 보기가 싫대요. 글씨가 엉망해가지고 보기가 싫대요. 네. 그러니까 글씨 예쁘게 쓰는 거 그건 좀 많이 연습해요. 요즘에 또 쓰는 거 이거는 엄청 봤는데 이거 쓰는 거 못하잖아요. 이거 연습 많이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쓰는 것들. 글씨가 자 이렇게 어지간하면 백지에다 쓰지 마시고 줄로 띄는 데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세요. 글씨를 못 써도 글씨 크기가 일정하면 예뻐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글씨 크기가 일정하게 쓰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학생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서랑 이걸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양 수준의 사회과학 정도를 우리가 독서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학년 때는 독서 제발 하시고요. 글씨, 필체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로 학점 연계 연구가 좀 필요하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좀 먼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면서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화학공학과에 갈 때 필요한 과목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지 않으시려면 어머님들께서도 미리 많은 자료들을 습득하고 보여주시고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당하시지 않을 거예요. 뭐 사기 당하면 회복하면 되지만요 여기 교육에서 사기를 딱 당하시면요 애들은 1년을 끌어야 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학원 선생님들, 컨설턴트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강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속기 싫으면요 사기당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많아지니까 학종이 좀 아무래도 강화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사실 이건 실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피해를 보는 거는 못 견디시잖아요. 네,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도록 지금부터 공부를 하세요. 네, 공부하시면은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이제 대입은 아직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계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고1 상대평가는 매우 중요하니까 고1 과목에 대해서 전 과목 선행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 수학 과목이 바뀝니다. 우리 좌우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혹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바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확인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수학 3하가입니다. 하에서요, 경우의 수 단원이 사라지고요, 행렬이 들어와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그 학원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학원 가가지고 수학과 교육 과정이 바뀐다는데요? 행렬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제가 한 80점 되는 학원.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 부등식의 영역이 부활합니다.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부활합니다. 요걸 말씀해 주시면은 100점인 학원이에요. 장호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바뀐 상태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지금 2022 교육과정이요, 공청회가 끝났어요. 공청회가 끝난 상태고 교육보고서가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보고 나서 이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변화하는 수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준비, 아까 말씀드린 거, 독서, 상식, 글쓰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근데 그것은 굳이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하다 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 해주시고. 자,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으로 이걸 따랐는데, 제가 이제 입시를 오랫동안 해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시작하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학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제발 밑에서부터 준비를 해라 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사실 어머님들이 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학원에서 6시간 수업을 합니다. 충남 지역은 12시까지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6시간 수업을 6시부터 앉아가지고 12시까지 수업을 진행해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데요, 그거 못 견디고 나간 애들 수두룩 닭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버티는 애들은 다 잘했어요. 결국에는 공부 시간이에요. 다 잘하는 건 결국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앉아있는 근육, 공부 근육을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이 돼야지 거기다 실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견디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우리 학원에서도 야, 쟤는 딱 한 달이면 나가겠다 싶은 애들 있어요. 어김없습니다. 거의 나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엄마가 반대, 다녀 이러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애들은요, 한 2달 지나면요, 그때부터 슬슬 질문하러 옵니다. 앉아서 할 게 없어요, 공부 말고는. 그 어머님들께서 버티셔야 돼요. 그 시간 버티셔야 되고, 애들이 힘들다고 죽겠다고 저 선생님이 하는 것도 없을 것 같다고 진짜 가르치는 거 도대체 진짜 건강이라고 이러면서 혼날 욕을 해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자, 대학 입학에서 성공하려면요, 학원 강사 선생님, 그리고 학생 부인, 그리고 학부모님, 요 3사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3사람 중에요, 2사람의 의지가 있으면은 좋은 입시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지가 꼭 학생은 아니어도 됩니다. 학원 강사랑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안 돼, 무조건 해 라고 했을 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고등학교 가면 못해요. 그때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컨트롤 될 때,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주로 굉장히 좋아한다기보다는 제 인생에 항상 모토로 쓰는 말입니다. 진인사대시며. 우리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나 입시, 공부, 다이어트, 제가 여기서 다이어트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이런 거에서는 보통 대천명만 바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인사 했느냐,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뭔가 유행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냐. 자, 유행을 바라고 계시고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에게요, 그런 분들의 자녀에게요, 아마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드렸던 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것을 적절히 짝꿍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학생에 적용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명문대, 좋은 대학에 꼭 입학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